어느 날 저녁, 나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잔치처럼 풍성한 식탁을 차리려고 애썼다. 내가 만든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갈비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갑자기 내 손을 멈추게 했다. 그 늙은 할머니가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정말이지 더 이상 못 참겠어. 그것은 내 딸 지혜의 목소리였다. 날카롭고 짜증이 가득했다. 그 뒤를 이어 사위 민준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만 좀 하지 그래. 당신 엄마인데. 게다가 집안일은 다 하고 있잖아. 그러나 그 말은 동정심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나온 비웃음처럼 들렸다. 내 귀를 의심했다. 68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비난받은 적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냉대받은 적은 없었다. 내 세상이 순간 흔들리는 듯했다. 내가 이 가족에게 그저 짐일 뿐이었단 말인가? 내가 이토록 하찮은 존재였단 말인가? 마음속에서 차가운 의문이 솟아올랐다. 이 모든 희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실에서 들려온 그들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그저 짐짝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온몸을 옥죄어 왔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끊임없는 희생의 연속이었다. 28살,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나는 어린 지혜를 홀로 키워야 했다. 한 손에는 어린 딸을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공장 미싱을 돌렸다. 밤샘 근무는 일상이었고 피곤해 절어 돌아와도 지혜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지혜가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나는 낡은 옷을 입고 김치에 물을 말아 먹었다. 그녀의 학비를 벌기 위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했다.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지혜가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었다. 지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기뻤다. 내가 못 이룬 행복을 딸이 누리기를 바랐다. 그러나 사위가 변변한 직장이 없어 결혼자금 대부분을 내가 부담해야 했다.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지혜의 새 출발을 도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나는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이 집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너무 예뻐서 힘든 줄도 몰랐다. 아이들 등하원을 시키고 밥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재우는 일까지 모두 내 몫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와 빨래까지 도맡았다. 지혜와 민주는 바쁘다는 핑계로 모든 집안일을 나에게 미뤘다.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거나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내가 해준 밥상을 앞에 두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반찬 투정을 하거나 잔소리를 했다. 엄마, 이 국은 너무 짜요. 엄마, 청소 좀 제대로 해줘요. 아직 먼지가 남아있네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저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존재였다. 마치 내가 그들의 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내 존재는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없는 곳에서는 나의 험담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들었던 대화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을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지혜는 짜증을 내며 말을 끊었고 민주는 무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딴청을 피웠다. 손주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자신들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나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소외감을 느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곳일 뿐이었다. 내가 이 집에 살게 된 계기는 지혜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였다.
방이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내가 안방을 차지했다. 지혜와 민주는 작은 방에서 지냈고 손주들은 거실에서 자야 했다. 집이 좁아서 모두가 불편해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제안했다. 내 명의로 된 큰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그 아파트는 내가 평생 모은 돈과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였다. 처음에는 나도 함께 살 계획이었으나 지혜가 결혼하고 나서 사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내가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그 돈을 지혜에게 주어 결혼 자금을 보탰다. 그리고 나는 지혜네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된 것이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내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내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늙고 귀찮은 존재였다. 며칠 후 지혜와 민주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저희가 얼마 전에 청약에 당첨됐어요. 아파트가 좀 커서 방이 3개인데 엄마도 작은 방 하나 얻어서 혼자 살아보는 건 어때요? 엄마도 이제 좀 쉬셔야죠. 그들은 나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 말은 나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는 뜻이었다. 이 집은 좁아서 내가 필요했지만 이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의 청약 당첨 소식도 그제야 알았다. 나는 그동안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들의 제안은 내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차가운 분노를 안겨주었다. 내가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온 가족인데 이제 와서 나를 내쫓으려 하다니. 나는 밤새도록 생각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인생을 돌아봤다. 언제나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나 자신은 늘 뒷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내 자신을 되찾아야 했다.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철을 꺼냈다. 내가 살던 아파트의 등기 권리증이었다. 그때 그 아파트를 지혜에게 명예 이전해주려고 했지만 바쁜 일상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미루고 있었다.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내 마지막 보루를 붙잡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등기 권리증을 확인하는 순간 내 눈은 휘둥그레졌다. 명의는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지혜에게 명의를 이전해주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주민센터에 들르기도 했었지만 무슨 일 때문에 미처 마무리 짓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올 줄이야.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 또 조심했다. 가장 먼저 아파트 근처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다. 내가 살던 아파트는 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재개발 호재가 있어서 값이 많이 오른 상태였다. 중개인은 시세를 설명하며 내 아파트가 매우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매매를 의뢰했다. 그러나 막상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을 팔려고 하니 마음이 아팠다. 이 집은 내 피땀 어린 노력의 증거였는데 이제는 나를 배신한 가족을 떠나기 위한 발판이 되어야 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나중에라도 지혜가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호사는 내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명의가 나에게 있으니 내 소유이며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팔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지혜가 그동안 내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며 얻은 이득에 대해 내가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복수심 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저 내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다. 부동산 매매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몇 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고 계약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내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보금자리를 떠나보내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이었다. 계약금을 받은 후 나는 본격적으로 독립 연습을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지혜와 민주는 늦잠을 자고 일어났고 손주들은 늦게까지 잠에 빠져 있었다. 부엌은 텅 비어 있었고 밥 냄새도 나지 않았다. 지혜가 부엌으로 나와 나를 불렀다. 엄마, 아침 안 먹어요. 벌써 9시가 넘었는데. 나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나는 아침을 일찍 먹어서 벌써 먹었어. 너희들도 알아서 차려 먹어. 지혜는 당황한 표정으로 부엌을 서성거렸고 결국 민준과 손주들을 깨웠다. 그들은 직접 밥을 차려 먹어야 한다는 사실에 불평했고 아침 식사는 엉망진창이었다. 손주들은 밥투정을 했고 지혜는 짜증을 냈고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없으면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빨래도 하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았다. 빨랫감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집안은 금세 지저분해졌다. 지혜는 나에게 잔소리를 했다. 엄마, 왜 이렇게 집안일을 안 해요? 빨래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해줘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내가 할머니인데 어떻게 모든 집안일을 다 할 수 있겠니? 이제 너희들도 좀 나눠서 해야지. 지혜는 불만을 토로했지만 결국 직접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집안은 여전히 엉망이었다. 민주는 퇴근하고 돌아와 지저분한 집을 보고는 짜증을 냈고 그들은 사사건건 싸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싸움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웃었다. 이것이 내가 없으면 이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나는 보란 듯이 혼자 외출하고 혼자 식사를 했다. 요가 학원에 등록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했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나를 찾던 지혜와 민준도 점점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없으니 집안일이 더 늘어났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 나의 독립 연습은 내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다. 동시에 나 스스로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과정이었다. 몇 주 후 아파트 잔금일이 다가왔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에 가서 잔금을 받고 모든 서류를 정리했다. 내 통장에는 엄청난 금액이 찍혔다. 평생을 바쳐 일군 돈이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나의 자유와 존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저녁, 나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저녁 식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내가 준비한 음식으로 가득했다. 지혜와 민준, 그리고 손주들은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그들은 무심하게 나를 쳐다봤고 지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밥 먹는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15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야 해. 그들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민주는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노려봤다. 손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는 엄마가 저에게 명예 이전해주기로 한 거잖아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니, 명의는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아직 너에게 명예 이전을 해주지 못했었거든. 나는 미리 준비해둔 등기부등본, 사본과 매매계약서, 사본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민준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상의도 없이 집을 팔 수 있어요. 우리 갈 곳은요. 지금 당장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나는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희들이 청약에 당첨된 새 아파트로 이사 가면 되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독립해서 살라고 제안했을 때 나는 너희들이 이미 이사를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 지혜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모질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나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내 존엄과 경계를 되찾으려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이 집에 기생하는 늙은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제공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그동안 내가 지혜의 결혼 자금으로 준 돈,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내가 이 집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내가 직접 계산한 금액을 보여주며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숫자로 보여주었다. 그들은 내가 해준 밥과 빨래, 청소, 그리고 아이들 보육까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나는 그들의 무심함에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무관심에 울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들은 내가 내민 서류들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지혜는 울면서 나에게 매달렸고 민주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나는 그들의 얼굴을 차갑게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불안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존중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보여줘야 해. 15일 안에 집을 비워줘.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감행한 것이었다. 나는 식사를 마저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에게는 미안했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짐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내가 직접 계약한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오피스텔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무엇보다 나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나를 편안하게 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느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라디오를 들을 필요도 없었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새로운 삶은 활력이 넘쳤다. 나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동네 성당의 기도 모임에 나갔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고 나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해 주었고
나는 그들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미술 학원에 등록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배우지 못했던 한이 있었다. 처음에는 서툰 솜씨였지만 점차 그림에 빠져들었고 붓을 잡는 순간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화폭에 나만의 세상을 표현하며 나는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예술적 재능을 깨달았다. 미술 수업은 내 삶의 활력과 기쁨을 선사했고 나는 매일매일 학원에 가는 것이 즐거웠다.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일도 시작했다. 나보다 더 연로하고 힘든 어르신들을 돌보며 나는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어르신들은 나에게 고마워했고 나는 그들의 따뜻한 미소에서 큰 행복을 얻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였다. 오피스텔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을 여러 개 들여놓았다. 예쁜 꽃들을 심고 푸른 허브들을 키웠다.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고 햇살을 쬐어주며 나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식물들은 내가 주는 사랑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났고 나는 그들의 생명력에서 큰 위로를 얻었다. 이제 나의 마음에도 평화와 생기가 가득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나의 정신은 맑아지고 자존감은 다시 살아났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그래, 수고했어. 잘했어. 한편 내가 떠난 집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사를 가는 15일 동안 그들은 나에게 수없이 연락했다. 지혜는 울면서 전화를 했고 민주는 문자로 용서를 빌었다. 나는 그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그들은 내가 없으면 얼마나 무력하고 불행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완벽하게 새로운 삶에 적응했다. 평화와 행복이 내 삶을 가득 채웠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전과는 다르게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엄마, 저희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집안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아이들도 엄마를 너무 그리워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피부티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다. 나는 그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 손주들하고만 따로 만났다. 손주들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고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나는 손주들의 진심 어린 애정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였고 그들의 잘못은 아니었다. 나는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나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지혜와 민준에게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다. 너희들의 사과는 잘 알겠어. 하지만 아직은 너희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지혜는 내 말에 실망했지만 더 이상 나에게 매달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후회와 반성을 지켜보며 언젠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세운 경계는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6개월 후 나는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의 삶은 풍요로웠고 내 영혼은 평화로웠다. 나는 비로소 진정한 집이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가장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역경을 통해 나는 강해졌고 지혜로워졌다.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한 삶,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다.